너의 힘이 된 동성 목성. 동태평양에서 미 해군은 전류라고 명명된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작전은 1943년 11월 11일 개시됐는데 16척의 수송선이 미 해병 제2사단 병력을 싣고 뉴 헤브리디스 제도를 출발한다. 해병 2사단은 전함 3척, 항공모함 5척, 그리고 순양함 5척의 지원을 받았다. 목적지는 암호명이 헬렌인 태평양의 한 섬이었다. 해병대와 함대가 출발한 지 72시간 뒤 남부군 사령관인 헨리 힐 해군 소장이 공격 목표를 하달한다. 길버트 제도의 타라와 섬이었다. 힐 사령관은 해병대가 섬에 상륙하기 전에 강력한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으로 섬 전체를 사전에 초토화시키라고 명령한다. 타라와와 마킨 섬을 점령하는 것은 일본의 본토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일본도 길버트 제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물자를 투입해 길버트 제도를 튼튼한 요새처럼 정비한 상태였다. 더구나 타라와 섬 연안에는 3km에 걸쳐 산호초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섬에는 일본군 최정예 부대에 속하는 해병대원 4,500명이 주둔 중이었다. 그리고 진지 구축을 위해 1,000명의 일본인과 1,2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대의 8인치 장거리 포를 비롯해 25대의 기관총이 섬 주변의 콘크리트 벙커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던 상태였다. 14대의 탱크가 은폐물에 덮인 채 해안을 사수하기 위해 포진해 있었고 통나무로 만든 500개의 벙커와 함께 40대의 대포가 섬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섬의 고지 쪽에는 활주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섬 전체의 참호가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타라와 섬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일본 부대를 이끌고 있던 게이지 시바사키 소장은 100만 대군이 와도 타라와를 정복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다. 하지만 미국의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장군이 태평양 동부 지역을 노리고 있었다. 니미츠 장군은 제5함대 사령관인 레이먼드 스프로언스 제독에게 작전에 나서도록 명령한다. 스프로언스 제독은 다시 휘하 장군들에게 길버트 제도의 섬들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렇게 해서 타라와 상륙작전이 신속하게 준비된다. 스프로언스 제독은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했던 리치먼드 켈리 터너 소장을 불러 상륙작전을 지휘하도록 지시한다. 터너 소장은 홀랜드 스미스 장군과 함께 52기동 함대를 이끌고 마킨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해리 힐 소장에게는 53 기동 함대를 이끌고 타라와 섬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로 개발된 수륙 양용 전차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바로 선발대를 태울 앰프트랙이라 불리는 수륙 양용 전차였다. 진정한 의미의 상륙용 장갑차로 파도를 헤치고 해안까지 병사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병기였다. 자정을 넘긴 시각, 미국의 두 함대가 타라와 섬과 막힌 섬 해역에 도착하고 병사들이 상륙작전의 개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했다. 몇 명씩 모여 카드를 돌리거나 조용히 단검을 점검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11월 20일) 새벽 2시 기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미 해병 이사단에 울려 퍼진다. 침상에서 일어난 해병대원들이 세수를 할 시간도 없이 아침을 신속하게 먹고 중무장을 한 다음 장비와 무기를 점검했다. 집합 명령이 떨어지고 해병대원들이 흔들리는 수송선 갑판 위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해 정렬한다. 새벽 3시 20분 상륙작전이 개시된다. 제일린 호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수병들이 구축함 그물을 타고 내려가는 해병대원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쳐주었다. 하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수송선들이 잘못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함대의 지원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힐 장군은 곧바로 수송선들이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도록 명령한다. 이 때문에 곁에 있던 상륙선들이 갑자기 흔들린다. 수송선 그물을 타고 상륙선으로 내려가던 해병대원들이 그물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더구나 어둠 속에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파도가 심했기 때문에 상륙선이 수송선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베티오 섬에서의 상륙 시점은 아침 8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제일 먼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지원 편대가 5시 45분에 30분 동안 공습을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는 지원 함대가 130분 동안 일본군 진지에 함포 사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들이 해안에서 내륙까지 기관포 공격을 퍼붓는 동안 해병대원들이 해안으로 상륙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새벽 5시 7분 일본군이 연안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장거리 대포를 이용해 선제 공격을 시작한다. 미군의 주력 전함인 콜로라도호와 메릴랜드호도 일본군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개시했다. 16인치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일본군 진지에 위치한 탄약고를 강타하면서 거대한 불길이 섬 위로 피어올랐다. 미군의 다른 함선들도 공격을 개시했다. 새벽 5시 42분 힐 제독은 함포 사격을 중지시키고 지원 공습이 시작됐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다. 항공모함의 공군 편대가 계획을 변경해 공습 시간을 30분이나 늦추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작전 변경 내용이 상륙부대를 이끌고 있던 힐 제독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일본군의 해안 진지는 여전히 상륙작전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고 미군 부대들은 25분이 지난 후에야 작전 내용을 조율할 수 있었다. 6시 10분 미군 전폭기들이 나타나 몇 분 동안 섬 위에 폭탄과 기관포를 쏟아부었다.
이 사이 태양이 떠오르고 검붉은 연기가 섬을 뒤덮었다. 그리고 미군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이 베티오 섬을 향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포격을 가했다. 현장에 있던 타임지의 로버트 쉐러드 기자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어떤 군대가 저런 엄청난 공격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둔 중인 일본군은 전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송선이 섬에 접근했을 때 그의 예견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다. 일본군이 수송선들을 향해 집중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미군 수송선들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메릴랜드호에서 힐 제독과 줄리안 스미스 장군은 정찰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작전을 지휘했다. 오전 6시 48분 힐 제독이 정찰기 조종사에게 산호초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산호초들이 곳곳에 솟아 있었다. 산호초는 상륙선이 섬에 접근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 1차로 700명의 대원들이 상륙선을 타고 수송선을 떠나 섬을 향해 출발한다. 상륙선에 승선한 해군과 해병대원들은 긴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거친 파도가 상륙선을 뒤흔들고 있었고 섬에서는 일본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섬에 도착하려면 상륙선을 타고 무려 15km를 이동해야 했다. 상륙작전은 원래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됐는데 1차 상륙작전 동안 강한 해류로 인해 상륙선이 제 시간에 해안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적지한 중장비의 무게 때문에 상륙선이 위태롭게 파도를 헤쳐나갔다. 힐 제독과 스미스 장군도 모든 상륙선이 예정했던 8시 30분까지 해안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공격 개시 시각이 2번이나 연기되고 나서야 9시로 정해진다. 상륙선들은 5팀으로 나누어 해안에 접근했는데 270m의 간격을 두고 출발했다. 마지막 2팀은 최신 LCVP 상륙선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각 공격부대의 지휘관들은 제4팀의 상륙선에 승선했다. 그 뒤로 애쉬랜드호에서 셔먼 탱크를 실은 14대의 수륙 양용선과 경전차를 실은 넉 대의 수륙 양용선이 출발했다. 미군의 상륙선들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군이 기관총과 장거리포를 맹렬하게 쏘기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포는 상륙선에서 내리는 해병대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다행히 일본군이 폭약을 너무 많이 청전한 덕분에 해안에는 포탄의 파편 대신 모래먼지만 휘날렸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대한 실수였다. 당시 길게 늘어선 산호초와 연결된 방파제를 향해 조용히 접근 중인 2척의 상륙선이 있었다. 호킨스 중위가 저격수가 포함된 공병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방파제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산호초 지대에 도착한 1차 상륙부대가 해변에 도달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언제나 완벽한 계획과 일사불란한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미군의 집중적인 함포 사격과 공습 속에서도 일본군의 방어선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해변에 대한 미군 함선들의 공격이 약화된 틈을 노려 일본군의 시바사키 장군은 해안에서 미 해병대를 섬멸할 계획을 세운다. 일본군은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한 채 미군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더구나 미군이 포격을 25분 정도 멈춘 덕분에 일본군은 남쪽과 북쪽 해안의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미군 상륙선들이 해안으로 끝없이 밀려들었지만 튼튼한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일본 군들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군과 일본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미군의 경우 해변에서 200m 해상 안에서 희생이 가장 컸는데 특히 레드비치에서 가장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미군의 상륙선을 향해 일본군의 기관총과 4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해병대도 분당 10,000발을 발사하는 59경 기관총을 섬을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위치가 노출돼 있던 상륙선 기관총 사수들의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해병 2연대를 지휘했던 데이비드 수프 대령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부대를 이끌고 해변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마침내 해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지막 순간 다리에 파편을 맞는다. 수프 대령의 부대를 지원했던 상륙선 부대의 지휘관인 두루 소령은 쓰러진 부하를 대신해 기관총을 잡았다가 머리에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두루 소령 휘하에서 중대를 이끈 펜론 듀랜드 대위는 한 일본군 장교가 해변에 서서 권총을 흔들며 손짓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미군이 해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 9시 10분을 기점으로 17분과 22분 레드비치의 3개 지점에 도달했다. 해안에 도착한 첫 상륙선은 49호였는데 에드워드 무어 일병이 상륙선을 운전하고 있었다. 49호는 1차 상륙부대 소속으로 레드비치 1을 돌파하는 임무를 맡았다. 무어 일병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거친 파도를 뚫고 상륙선을 몰았지만 일본군의 기관총 공격에 배가 멈추어 버린다. 무어 일병의 소총도 기관총에 맞아 박살이 났다. 당시 같은 상륙선에 승선했던 19살의 길버트 퍼거슨 일병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상사님이 우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모두 내려. 바로 그 순간 기관총 탄환들이 그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퍼거슨, 무어 그리고 다른 대원들이 상륙선에서 내려 2대의 기관총을 피해 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간신히 방파제에 도달한 상륙선들도 방파제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군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저지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수류탄 세례까지 이어졌다. 한 상륙선에 승선했던 존 스필레인 상병은 입대하기 전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었다. 그는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 2개를 맨손으로 잡아 일본군 진지로 되던졌다. 하지만 3번째 수류탄을 손으로 잡는 순간 그대로 터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5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베티오 섬의 북쪽 해안에 도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산호초 지대를 넘어선 후 해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지만 해안의 산호초 지대조차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수송선에 남아있던 스웨텔 소령은 자신의 4차 상륙부대가 산호초 지대를 무사히 돌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타전되어 온 무전 내용에 크게 낙담한다. 스웨텔 휘하에 있던 37명의 장교 중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앙 지점을 맡았던 중대들이 레드비치2에서 큰 저항에 부딪혔다. 일본군의 방어선이 가장 강력했던 곳에서 미 해병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분산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E중대는 6명의 장교 중에 5명을 잃었고 F중대는 해안에서 절반의 사상자를 얻은 채 방파제를 붙잡고 사투를 벌였다.
쥐중대는 중앙부의 방파제와 연결된 해안에 집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2개 보병소대와 2개 기관총 소대가 목표 지점인 레드비치 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에이미 중령은 상륙선이 산호초지대에 막혀 멈추자 지나가던 다른 상륙선으로 옮겨 탔다. 하지만 그 상륙선조차 해안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철조망 장애물에 가로막힌다. 에이미 중령은 권총을 뽑아든 채 부하들을 이끌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해변에 거의 접근했을 때 에이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힘내! 녀석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 순간 일본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고 에이미 중령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수프 대령은 상륙전까지도 신형 셔먼 탱크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륙작전에서 셔먼 탱크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해병 2사단의 탱크병들은 상륙작전에서 어떤 전술이 적합한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넉 대의 셔먼 탱크가 레드비치 2에 도착했을 때 크로우 소령은 무조건 돌진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공격으로 탱크병들은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보병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셔먼 탱크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본의 기관포에 당하거나 심지어 미군의 급강화 폭격기에 희생됐다. 레드비치2에서는 6대의 탱크가 상륙을 시도했다. 앞에서는 안내병이 기뢰를 표시하며 길을 인도했다. 하지만 안내병들은 일본군 저격수의 총탄에 한 명씩 쓰러져 갔다. 그 자리를 대치한 다른 병사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희생양이 됐다. 공병대가 탱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방파제의 한 구간을 폭파했지만 전사자들과 부상당한 병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탱크 부대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방파제의 다른 지점을 이용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안내병 없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넉 대의 탱크가 기뢰에 부딪혀 파괴된다. 한편 해변에서는 셔먼 탱크 한 대가 일본군 경전차와 교전을 벌였다. 미군 탱크가 일본군 전차를 박살냈지만 일본군의 37mm 기관포 세례를 맞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린다. 열네 대의 탱크 중에 겨우 2대만이 해변으로 전진해 일본군을 상대했다. 정오까지도 미 해병대는 일본군 진지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해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견고한 방어선 앞에서 미 해병대의 사상자는 늘어만 갔다. 반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확실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했고 남은 기뢰도 3,000개 정도뿐이었다. 작전 개시 첫날 오후 적진을 감시하던 해병대원이 일본군 장교들의 이동 현장을 목격한다. 곧바로 구축함 링골드호와 데시엘호에 연락해 함포 사격을 요청한다. 미군의 공격으로 시바사키 장군과 작전 참모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당시 작전 벙커를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미 해병대도 시바사키의 죽음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생존했더라면 더욱 강력한 야간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고 겨우 해변에 도달한 미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후 3시 30분 레드비치의 전선이 조금씩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일본군의 제1방어선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 탱크들이 계속 도착하면서 저녁 무렵에는 미군이 섬의 중간 지점까지 밀어붙였고 일본군 활주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기습 공격을 통해 계속 저항했다. 당시 일본군 해병대가 전선을 돌아 미군의 후방까지 59경 기관총을 옮기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 전술로 인해 미 해병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해안에 머물고 있던 5천여 명 중에 1,500여 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군은 방파제를 중심으로 좌우 640m, 전후 270m 정도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섬의 북서부에서는 내륙으로 460m 정도 밀고 들어간 상태였다. 미군 상륙선이 막힌 섬의 옐로우 비치에 접근했을 때 일본군의 공격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의 상륙부대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거센 파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산호초의 높이를 잘못 계산해서 상륙선이 옆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을 200m 이상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와 무기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해변까지 접근하는 동안 3명의 병사들만 희생됐다. 일본군 지휘부에서 해안선이 아니라 내륙의 탱크 저지선을 거점으로 미군을 막을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 상륙작전의 목표는 분명했다. 일본군이 레드비치 방어에 힘을 결집하는 사이 옐로우 비치에 상륙한 병력이 일본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미군의 의도와 달리 레드비치 방어에 힘을 집중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군은 27사단을 동원해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격파해야만 했다. 이틀에 걸친 공방전 끝에 일본군의 저항은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 11월 23일 미 육군 27사단 사령관인 렐프 스미스 소장은 막힌 섬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올린다. 막힌 섬을 점령하는 데 4일이 걸렸는데 상륙부대보다 해군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미 육군 27사단이 병력과 화력에서 일본군을 압도했지만 훨씬 규모가 작은 일본군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상륙부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군의 전술이 상당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막힌 섬에서 미 육군이 조금 고전했던 반면 타라와 섬에서 미 해병대는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막힌 섬의 52기동부대와 달리 미군의 53기동부대는 타라와 섬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실제로 타라와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속한다. 다행히 작전 개시 이틀째, 미 해병대는 일본군의 중앙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일본군 활주로 근처까지 진출해 남부 해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편 일부 부대는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그린비치를 완전히 차지했다. 그린비치 점령은 비교적 손쉬웠다. 섬의 전 지역에서 일본군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사령관은 직접적인 교전은 피하고 해군의 함포 지원을 요청했다. 미군이 조금씩 전진하는 동안 관측병들은 일본군의 기관총 진치 위치를 파악해 정확한 포격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이런 효율적인 전술 덕분에 미군은 큰 손실 없이 일본군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레드비치2와 레드비치3 지점에서는 힘든 싸움이 계속됐다. 야간을 이용해 일본군은 새로운 자리에 기관총 진지들을 구축한 후 미군을 봉쇄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오 무렵 미군도 중기관포를 배치해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일본군 활주로를 넘어 남쪽 해안의 일본군 방어선을 무너뜨린다. 오후 1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다. 일본군 일부 병력이 해변의 낮은 모래톱 지대를 건너 동쪽에 붙어있는 작은 섬인 바이리키로 이동 중이었다.
미 해병 유견대에게 바이리키로 상륙해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오후 4시 55분 유견대가 탱크와 기갑부대를 이끌고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일본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지만 항공지원대가 일본군 진지를 공격했다. 얼마 뒤 일본군의 공격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12기의 기관총이 설치된 진지 하나만 남아있었다. 한편 유견대의 다른 부대들은 북쪽의 그린비치로 파견됐다. 타라와 전체로 볼 때 둘째 날도 첫째 날만큼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섬의 서쪽 해변을 미군이 장악했고 활주로 주변의 레드2와 레드3 지역에서도 방어선이 잘 구축되고 있었다. 이 틈을 이용해 미군 부대가 활주로를 넘어 남쪽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이 무렵 미군 부대들은 일본군을 완전히 포위하지는 못한 채 450m 정도의 간격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레드비치 1, 레드비치 2, 레드비치 3 지점과 그린비치의 병력이 모여 있었지만 방어선이 연결돼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미군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한다. 타라와 전투는 3일째에도 기존 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군의 중장비와 탱크가 계속 섬에 상륙했다. 오전 동안 레드비치 1에 상륙한 미군이 약간의 희생을 치르면서 레드비치 2로 조금씩 이동했다. 한편 그린비치에 상륙한 부대들이 레드비치 1의 남쪽으로 이동해 그곳에 주둔 중이던 대대와 합류했다. 오후 무렵 미 해병 유견대 1대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을 준비했다. 오후 12시 30분 미군이 섬의 남쪽 해안을 가로질러 일본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미군이 활주로의 동쪽 끝까지 전진해 이틀 일찍 레드비치 3에 상륙했던 부대들과 방어선을 연결했다. 저녁이 됐을 때 미군이 일본군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일본군 찬존 세력은 활주로의 동쪽 지역, 레드비치 1과 레드비치 2의 일부 지역, 그리고 활주로 동쪽 끝 인근에 분산돼 있었다. 전세가 역전되자 일본군은 힘을 결집시켜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일부 부대들은 미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전면 공격에 나서기도 했지만 미군의 집중 포격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작전 개시 4일째 가장 치열한 전투가 레드비치 1과 2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벌어진다. 수 부대령이 휘하 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의 거점을 공격했는데 레드비치 지역의 일본군 방어선은 타라와 섬에서 가장 견고했다. 여러 개의 벙커에 자리 잡은 일본군은 기관포를 가지고 미군의 해안 상륙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하루 전날에는 스미스 장군이 죽음을 간신히 모면했다. 일본군 진지로 향할 수 있는 해안 쪽은 부서진 상륙선과 시체들이 즐비했다. 헤이스 소령은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해 동쪽에서부터 쉴 새 없이 일본군을 공격하며 방어선을 넓혀갔다. 상륙작전 첫날 많은 부하를 잃었던 쇠텔 소령이 서쪽과 남쪽에서 일본군을 몰아붙였다. 수프 대령은 남은 일본군을 포위하기 위해 보병 1소대와 2대의 장갑차를 이용해 해변까지 내려온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했다. 몇몇 일본군 장교는 할복을 했지만 대부분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
작전 개시 이튿날 상륙했던 헤이스의 부대가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 무려 48시간 동안이나 일본군을 향해 맹공을 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병대의 활약과 장갑차의 기동 타격이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미군은 동쪽 해변의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진지를 차지한 후부터 나머지 벙커들을 손쉽게 장악했다. 오후 1시, 동쪽에서 일본군이 퇴각한다. 새벽 3시, 남은 일본군 세력이 마지막 반격을 개시했다. 몇 대의 기관총을 파괴된 트럭으로 옮겨 미군의 자동 화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몇 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포복을 해서 일본군의 기관총 가까이 접근했다. 그리고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상황이 종결된다. 새벽 4시, 300여 명의 일본군이 다시 미군을 향해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다. 미 해병대도 모든 무기를 동원해 반격을 가했고 레드비치와 바이리키 섬에서도 일본군을 향해 집중 포격을 계속했다. 연안에 있던 두 척의 미군 구축함들도 한포 사격을 개시했다. 마침내 일본군 병사들이 진지를 박차고 미군을 향해 돌진해왔다. 목숨을 건 육박전이 시작된 것이다. 비중대의 잭 스탠바우 이병은 총검으로 달려드는 일본군 병사를 3명이나 죽였지만 자신도 일본군 장교의 칼에 찔리고 만다. 다행히 동료가 개머리판으로 일본군을 쓰러뜨렸다. 비중대를 지휘하고 있던 노먼 토머스 중위가 존스 소령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최선을 다해 일본군을 처리하고 있지만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스 소령도 지원이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토머스 중위가 중대원들과 함께 사투를 벌일 때 존스의 부대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본군 병사들이 A 중대를 향해서도 만세를 외치면서 총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소리 없이 기습 공격을 해올 때도 있었다. 일본군의 마지막 공격도 미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수많은 사상자만 발생시킨다. 1시간 뒤 전투가 끝났을 때 200~3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죽어 있었고 생존한 일본군 병사들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미군이 타라와 섬을 점령하는 순간이었다. 모두 작전이 시작되고 섬에 상륙한 순간부터 쉬지도 못하고 있었다.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무려 4일 가까이 쉬지 않고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전사자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벌써 썩어가고 있었다. 남은 병사들이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일부는 아군인지 적군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한쪽에서는 공병대가 불도저를 가지고 매장할 묘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이리키 섬에 상륙했던 미 해병 6연대 2대대는 남은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해 며칠 더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전투가 끝났을 때 17명의 일본군과 12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포됐다. 타라와 전투에서 일본군과 한국인 전사자는 모두 4,690명이었다. 미군 쪽에서는 1,000여 명의 전사자와 2,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홀랜드 스미스 소장도 11월 24일 타라와 섬에 도착해 참혹한 현장을 둘러봤다. 오랜 세월 전장에서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들었던 스미스 소장조차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방파제에서 전사한 한 해병대원은 여전히 팔을 앞쪽으로 뻗은 채 돌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 너머 방파제 위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바로 상륙 지점을 표시했던 깃발이었다. 당시 스미스 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누가 이런 병사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